안녕하세요. 잠자리에서 듣는 옛 이야기 밤동아 TV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들으시고 꿀잠 주무세요. 내가 낀 방귀. 옛날 어느 곳에 어머니하고 아들이 살았는데 어머니는 잔망스럽고 아들은 어수룩했지요. 한 번은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사돈댁을 갔거든요. 사돈댁이란 데가 좀 어려운 데인가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저 살얼음 밟듯 하는 거예요. 조심도 너무하면 탈이 되는 모양이지요. 어머니가 사돈댁 식구들하고 같이 앉은 자리에서 그만 방귀를 뽕 하고 끼어버렸네요. 본디 방귀란 게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더 잘 나오는 법이거든요. 앞불싸 끼어놓은 방귀를 도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것 참 큰일이 났어요. 가만히 있다가 뽕 해놨으니 모두들 놀라서 이쪽을 쳐다볼 것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무안해서 얼른 둘러댄다는 게 얘야, 너 조심성 없게 방귀를 그렇게 함부로 끼느냐? 하고 곁에 있는 아들을 나무랐어요. 어른이 방귀를 끼면 남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조그마한 아이가 끼었다 하면 그게 무슨 흉이 될까 싶어서 꾀를 낸 거지요. 아들을 보고 내가 뭐라고 그러디? 사돈댁에 와서는 망나니처럼 굴지 말고 몸가짐을 조심하랬지. 하고 야단을 치고는 사돈댁 식구를 보고 아이고 참 얘가 아직 어려서 그만 실수를 했네요. 했지요. 그러니까 사돈댁 식구들이 모두 괜찮다. 어린아이가 한 일을 가지고 뭘 그러시느냐 이렇게 되었지요. 그래서 잘 넘어갔는가 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정색을 하고 나서지 뭐예요. 방귀는 엄마가 끼워놓고 왜 나보고 그런담? 이래 놓으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사돈댁 식구들이 그만 웃음을 못 참고 쿡쿡 웃고 참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가 그만 무안해서 고개도 못 들고 얼른 아들을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는 마구 나무랐지요. 이 눈치 없는 거사. 그래, 그놈의 방귀를 네가 낀 척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너 좋고 나 좋은 일 아니냐? 눈치 없이 그래, 그걸 다 까발려? 나무라니까 아들이 냉큼 돌아서서 도로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사돈댁 식구들 빽빽하게 앉아있는데 말이에요. 거길 불쑥 들어가서 한다는 말이 아까 그 방귀 제가 낀 걸로 할게요. 하더라나요. 마법에 걸린 거인.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홀로 된 부인이 세 아들과 함께 어렵게 살고 있었답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아는 큰아들은 집을 떠나기로 했어요. 어머니, 어디든 가서 제 밥벌이를 해야겠어요. 어머니는 이제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걱정되어 말려보았지만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답니다. 마침내 큰 아들은 길을 나섰어요. 하지만 어린 소년을 받아주는 곳은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밥만 먹여주는 게 아니라 돈도 준다는 어느 요술쟁이 집의 하인이 되었답니다.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와야 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입씩 주마. 아들은 뛸 듯이 기뻤어요. 예, 주인님. 주인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요술쟁이는 기다렸다는 듯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좋다. 그럼 지금 당장 떠날 준비를 하거라. 요술쟁이가 시키는 대로 아들은 커다란 포대, 말, 전대,
그리고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짐을 챙겼답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 요술쟁이와 함께 길을 나섰어요. 어둡고 험한 산길을 얼마나 걸었을까? 하지만 걸어도 요술쟁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주인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아직도 멀었나요? 잠자코 따라오기나 해. 저기 저 산까지 갈 거니까. 요술쟁이는 귀찮은 듯 내뱉고는 앞장서 걸어갔어요. 그렇게 꼬박 하룻밤을 걸어서야 산꼭대기에 도달했지요. 산꼭대기에 오르자마자 요술쟁이가 명령했어요. 이젠 네가 타고 온 말을 이 총으로 쏘아라. 아들은 기겁을 하며 손을 내저었지요. 말을 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쏘겠다. 요술쟁이가 아들에게 총을 겨누며 말했어요. 하는 수 없이 아들은 총으로 말을 쏘았지요. 그러자 요술쟁이는 아들에게 말의 배를 가르고 말의 배 안으로 포대를 들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책 한 권을 주며 배 안에서 읽으라는 거예요. 아들은 겁에 질려 요술쟁이가 시키는 대로 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책을 읽기 시작하자 말의 배 안에 보석이 가득 쌓이는 거예요. 보석은 수십 개의 포대에 담길 만큼이었어요. 자, 이제 그 포대를 나에게 넘겨주고 넌 여기 꼼짝 말고 있거라. 내가 이 보석을 옮겨 놓은 다음 내 말을 올려보낼 테니 넌 그때 내려와라. 이렇게 말하고 요술쟁이는 저 혼자 산을 내려갔답니다. 아들은 요술쟁이가 보내준다는 말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말은 오지 않았지요. 높디 높은 산에 홀로 남은 아들은 풀뿌리를 먹으며 말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이상하게 생긴 풀뿌리를 발견했지요. 그걸 잡아당기자 뿌리 아래 커다란 구멍이 숭 나 있는 거예요. 구멍 안에는 대문이 있었어요. 아들은 대문을 획 열어젖혔지요. 순간 아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우와, 맛있겠다. 문 안에는 온갖 산의 진미가 다 차려져 있었거든요. 아들은 정신없이 접시를 비웠어요. 실컷 먹고 나서 보니 구석구석마다 보석이 가득한 거예요. 구멍 속은 화려한 궁전이었던 거지요. 아들은 이방저방 돌아다니며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 구석진 방의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누워 있었거든요. 거인은 아들을 보자 버럭 고함을 질렀어요. 누가 널 이리로 보내느냐? 아들은 거인 앞에 납작 엎드려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지요. 그러자 거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너도 그 요술쟁이에게 당했구나. 나 역시 요술쟁이의 마법에 걸려 여기 갇혀 있는 거란다. 부탁이 있다. 내일 해가 뜨기 전 저기 연못 뒤에 숨어 있다가 비둘기 3마리를 잡아오너라. 비둘기만 잡아온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야. 다음날 아들은 연못 뒤에 숨어 있다가 겨우겨우 비둘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비둘기를 손에 잡는 순간 비둘기들이 아름다운 공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은 서둘러 새 공주를 거인에게 데려갔지요. 오, 내 딸들아. 거인과 비둘기는 이웃나라의 왕과 공주였던 거예요. 아들은 왕과 공주의 마법을 풀어준 덕에 땅속의 궁전에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한편 몇 해가 지나도 큰 아들에게 아무 소식이 없자 어머니와 동생들은 크게 걱정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마침내 막내가 형을 찾아 나서게 되었어요. 막내는 형이 요술쟁이의 하인으로 있었던 걸 알아내고 요술쟁이의 집을 찾아갔어요. 요술쟁이는 막내를 반갑게 맞으며
형에게 했던 그대로 했답니다. 하지만 총명한 막내는 순순히 당하지 않았어요. 보석 대신 포대에 말의 뼈들을 잔뜩 담아 요술쟁이를 향해 힘껏 던진 거예요. 요술쟁이는 끽소리도 못 내고 뼈에 깔려 죽고 말았지요. 요술쟁이가 죽자 땅속의 궁전이 하늘로 치솟아 하늘을 둥둥 떠다니다가 아들의 집 앞에 내려앉았어요. 큰아들 덕분에 마법에서 풀려나고 총명한 막내 덕분에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래서 새 아들은 새 공주와 결혼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북풍을 찾아간 소년. 옛날에 한 소년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몸이 아주 약해서 소년이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답니다. 하루는 소년이 창고에 가서 먹을 것을 꺼내오는데 난데없이 북풍이 몰아치더니 음식을 빼앗아 날아가 버렸어요. 소년은 다시 창고로 가서 먹을 것을 꺼내왔어요. 그러자 다시 북풍이 휘몰아쳐 빼앗아 가버리고 다시 꺼내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연거푸 3번이나 음식을 빼앗기자 소년은 화가 나서 북풍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소년은 걷고 또 걸어 북풍네 집에 이르렀어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지? 북풍이 묻자 소년이 말했어요. 지난번에 가져간 음식을 돌려주세요. 저희 집엔 먹을 것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지금 내게는 네 음식이 없단다. 대신 이 식탁보를 주마. 이건 식탁보야 맛있는 음식을 차려라 라고 말만 하면 얼마든지 맛나는 음식을 차려주는 요술 식탁보란다. 소녀는 식탁보를 받아들고 돌아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여관에 묵었어요. 저녁때가 되어 사람들이 식탁에 앉자 소녀는 식탁보를 펴고 말했어요. 식탁보야, 맛있는 음식을 차려라. 그러자 식탁보 위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졌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식탁보를 탐냈지만 누구보다도 탐을 낸 사람은 바로 여관 주인이었지요. 그날 밤 여관 주인은 똑같은 식탁보를 구해다가 소년의 식탁보와 몰래 바꾸었어요. 소년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길을 떠나 저녁 늦게야 집에 도착했지요. 어머니, 북풍은 참 좋은 친구예요. 북풍이 제게 온갖 음식을 다 차려주는 식탁보를 주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소녀는 식탁보를 깐 다음 이렇게 말했어요. 식탁보야, 맛있는 음식을 차려라. 하지만 식탁보는 빵 한 조각도 차려주지 않았답니다. 이를 어쩌지? 다시 북풍에게 갔다 와야겠어요. 다음날 소녀는 아침 일찍 집을 떠나 걷고 또 걸어 북풍네 집에 도착했답니다. 안녕하세요, 북풍 아저씨. 아저씨가 가져간 음식을 돌려주세요. 식탁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내게는 네 음식이 없단다. 대신 양아 돈을 만들어라 라고 말만 하면 그 말을 쏟아내는 양을 너에게 주마. 소녀는 양을 안고 길을 가다가 지난번에 묵었던 여관에서 다시 묵게 되었어요. 소녀는 북풍의 말이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해 양을 시험해 보았어요. 약삭 빠른 주인은 문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지요. 소년이 잠들자 주인은 양을 한 마리 데려와 소년의 양과 바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소년은 다시 길을 떠나 저녁 때쯤 집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북풍은 참 친절해요. 이번에는 저에게 양을 주었는데요. 말만 하면 금화가 쏟아져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소녀는 식탁 위에 양을 올려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양아, 양아, 돈을 만들어라. 하지만 양은 그 말을 쏟아내기는커녕 매 울며 똥만 잔뜩 쌌답니다. 소녀는 실망하여 다시 북풍을 찾아갔어요. 양은 똥만 싸고 아무 쓸모가 없어요. 어쩌지? 이제는 저기 구석에 있는 지팡이밖에 줄 게 없구나. 이건 지팡이야, 지팡이야, 때려라 라고 말만 하면 지팡이야, 지팡이야, 멈춰라 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 때리는 신기한 지팡이란다. 소녀는 지팡이를 들고 길을 가다가 지난번에 묵었던 여관에서 다시 하룻밤을 묵었어요. 여관 주인은 문틈으로 지팡이를 훔쳐보고는 똑같은 것을 구해왔지요. 소녀는 아무래도 주인이 의심스러워 코를 골며 자는 척했답니다. 한밤중이 되자 여관 주인이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와 몰래 지팡이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자 소년이 벌떡 일어나 지팡이야, 지팡이야, 때려라 라고 소리쳤지요. 지팡이가 풀쩍풀쩍 뛰어가 여관 주인을 딱딱 때리기 시작했어요. 여관 주인은 아프다고 소리치며 의자 뒤로 침대 위로 도망쳤지요. 제발 그만해. 지난번에 훔쳐갔던 식탁보와 양도 모두 돌려줄게. 그제야 소녀는 지팡이야, 지팡이야, 멈춰라 라고 말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녀는 식탁보는 주머니에 넣고 지팡이는 손에 들고 양은 목에다 끈을 매어 끌고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약삭 빠른 여우. 옛날에 아주 약삭 빠른 여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여우는 벌을 잡아 자루에 놓고 길을 떠났답니다. 사박사박 타박타박 걷고 또 걸어 한 집에 이르렀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니 아가씨가 문을 열어주었지요. 안녕하세요, 아가씨. 볼일을 보고 올 동안 이 자루 좀 맡겨도 될까요? 절대 열어보지는 마시고요. 여우가 총총총 사라지자 아가씨는 자루 속에 든 게 무엇일까 궁금했어요. 아가씨가 살짝 자루를 열자마자 벌이 웽 하고 튀어나와 마당으로 날아갔어요. 그러자 마당에 있던 수탉이 날른 벌을 삼켜버렸지요. 얼마 뒤 여우가 돌아와 물었어요. 자루는 어디에 있나요? 어쩌면 좋아요. 사실은 제가 자루를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벌이 웽 하고 튀어나왔지요. 그러자 우리 집 수탉이 날름 삼켜버렸어요. 그럼 할 수 없군요. 벌 대신 수탉이라도 주세요. 여우는 수탉을 자루에 놓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자박자박 타박타박 걷고 또 걸어 한 집에 이르렀지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자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잠시 이 자루를 맡아 주실래요? 절대 열어보지는 마시고요. 여우가 총총총 사라지자 아주머니는 살그머니 자루 안을 훔쳐보았어요. 그러자 수탉이 퍼드덕대며 튀어나와 마당으로 갔어요. 마당에 있던 돼지가 꿀꿀대며 수탉을 따라다니다 울타리 밖으로 쫓아버렸어요. 얼마 뒤 여우가 돌아와 물었어요. 자루는 어디에 있나요? 미안해서 어쩌지요. 내가 자루를 열었더니 수탉이 튀어나왔지요. 그러자 우리 집 돼지가 수탉을 울타리 밖으로 쫓아버렸어요. 할 수 없군요. 수탉 대신 돼지라도 주세요. 여우는 돼지를 자루에 넣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터벅터벅 타박타박 걷고 또 걸어 한 집에 이르렀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니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잠시 자루를 맡아주세요. 절대 열어보지는 마시고요. 여우가 총총총 사라지자 할머니는 살짝 자루를 풀어보았어요. 그러자 돼지가 꼴꼴대며 튀어나와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손자가 막대기를 들고 돼지를 쫓아다니자 돼지는 화들짝 놀라 멀리 달아났지요. 얼마 뒤 여우가 돌아와 물었어요. 자루는 어디에 있나요? 아유, 이를 어쩌나. 내가 자루를 풀자 돼지가 튀어나왔지 뭐야. 그러자 우리 손자 녀석이 돼지를 멀리 쫓아보냈다네. 하는 수 없군요. 돼지 대신 손자라도 데려가야지요. 여우는 손자를 자루에 놓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질질질 보따리를 끌고 가다가 한 집에 이르렀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자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아주머니는 빵을 굽고 있었고 식탁에는 아이들과 검정 사냥개가 앉아 있었어요. 잠깐 자루를 맡겨도 될까요? 절대 열어보지는 마시고요. 여우가 떠나자 아이들이 코를 발름대며 엄마, 빵 먹어도 돼요? 하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자루 안에 있던 손자도 덩달아 외쳤어요. 아주머니, 저도 빵 먹어도 돼요?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 자루를 열자 남자아이가 튀어나왔어요. 아주머니는 약삭 빠른 여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이 대신 사냥개를 자루에 넣었지요. 얼마 뒤 여우가 돌아와 보니 자루가 불룩한 게 전과 같아 보였어요. 여우는 인사를 하고 자루를 끌며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슬슬 배가 고픈걸. 잠시 쉬면서 맛있는 식사를 해볼까? 여우가 자루를 풀자 사냥개가 튀어나와 한 입에 여우를 삼켜버렸대요. 아는 것이 힘이다. 옛날에 한 사냥꾼이 있었어요. 그 사냥꾼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언제나 열심히 일했지요. 그는 산에 사는 짐승들을 잡기도 했고 들판을 나는 새들을 잡기도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호수에 사는 물고기를 잡을 때도 있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사냥꾼은 사막의 한쪽에서 산 비둘기들이 자주 날아오는 언덕을 발견했지요. 오늘은 여기서 산 비둘기를 사냥해야겠군. 사냥꾼은 언덕 한쪽에다 곡식을 조금 뿌려 놓았어요. 물론 그 위에는 새들을 잡기 위한 덫을 쳐놓았지요. 사냥꾼은 언덕 뒤에 숨어서 비둘기들이 날아오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비둘기는 날아오지 않았어요. 사냥꾼은 몸이 달았지요. 하루 종일 비둘기를 기다리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그의 가족은 모두 굶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비둘기가 나타나기만 한다면 자기가 놓은 덫에 걸려들어 잡힐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사냥꾼은 끈질기게 기다려보기로 했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마침내 비둘기 3마리가 나타났지요. 비둘기들은 덫이 놓인 곳으로 서서히 다가왔어요. 사냥꾼은 마음을 졸이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답니다. 사냥꾼 뒤쪽에서 2 사람이 걸어왔어요. 그들은 무엇인가 시끄럽게 떠들며 다가왔지요. 몸이 단 사냥꾼은 얼른 그들에게 달려가서 말했답니다. 여보세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저는 지금 저기에 덫을 놓고 비둘기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드시면 비둘기들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말했어요. 우리는 이슬람 사원에서 공부하는
이곳에서 토론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말을 들은 사냥꾼은 다시 한번 사정했어요. 저는 지금 비둘기를 잡으려 한단 말입니다. 당신들이 조용히 해주시면 비둘기 3마리를 잡을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떠들면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도 지금 당신의 일 때문에 우리 일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소? 우리가 이곳에서 토론하는 것을 막을 권리는 없소.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이 아니란 말이오. 이곳은 누구나 올 수 있는 사막이고 잠자는 아이나 환자도 없지 않소. 그러니 우리는 그냥 토론을 해야겠소이다. 참,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당신들이 계속 토론을 하면 나는 비둘기를 놓치게 되고 그러면 나는 당신들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단 말이오. 결과가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오. 우리는 다만 우리의 문제를 토론하는 것뿐이니까요. 사냥꾼과 이슬람 교도들은 이렇게 자기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입씨름을 벌였답니다. 그때 다른 이슬람 교도가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소? 우리가 조용히 해서 당신이 비둘기를 잡게 되면 당신은 잡은 비둘기를 우리에게 한 마리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냥꾼은 기가 막히는 듯 펄쩍 뛰며 외쳤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나는 사냥꾼이고 새와 짐승을 잡는 것은 내 일이란 말이오. 나는 이 비둘기를 잡기 위해 미리 곡식을 뿌려두고 덫을 쳐두었단 말이오. 그런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당신들과 한 마리씩 나눠야 한단 말입니까? 두 사람의 이슬람 교도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좋을 대로 아시오. 당신이 사냥꾼이라서 당신의 일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계속해서 토론해야겠소.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일이니까요. 당신이 우리의 일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냥꾼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 뻔했으므로 사냥꾼은 별 수 없이 자기가 양보하기로 했지요. 하지만 비둘기 2마리를 그냥 주는 것은 아무래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했답니다. 저는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며 딸린 가족들도 많습니다. 당신들에게 2마리의 비둘기를 드리면 내게는 단 1마리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비둘기를 드리기로 하지요. 그 대신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토론하고 있는 문제를 나에게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해서 3사람이 침묵하자 잠시 후에 마침내 3마리의 비둘기가 덫에 걸렸어요. 사냥꾼은 약속대로 비둘기 2마리를 내놓았어요. 두 분께서 침묵하신 대가입니다. 자, 이제 두 분께서도 토론하던 문제를 제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두 사람은 좀 난처한 듯이 말했지요. 우리가 토론하던 문제가 좀 어려운 것이라서 이야기해드려도 알아듣질 못하실 텐데요.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들처럼 몇 년 동안은 공부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하지만 당신이 낱말 하나를 안다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소? 물론 저는 무식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식이란 한꺼번에 얻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그것이 도움을 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모르는 것보다야 낱말 하나라도 아는 것이 낫지요. 하긴 그렇소. 그러면 설명을 할 테니 잘 들어보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중성인 사람은 부모의 유산을 어떤 기준으로 물려받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소이다. 중성이라고요? 그게 뭡니까? 중성이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이오. 아,
됐습니다. 저는 비둘기 2마리를 드리고 중성이라는 낱말을 배운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은 헤어졌어요. 이튿날 사냥꾼은 호수에 나가 물고기를 잡기로 했지요. 사냥꾼은 여느 때처럼 그물을 들이워 놓고 물고기가 걸리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한나절이 지나도록 고기라고는 한 마리도 걸려들지 않았어요. 이상한 일이다. 어째서 한 마리도 걸리지 않는 거지? 사냥꾼은 기다리다 지쳐서 투덜거렸어요. 정말 재수가 없는 날이구나. 이러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생겼는걸. 사냥꾼이 불평하면서 막 그물을 거두려고 할 때였지요. 아름다운 비누를 가진 숭어 한 마리가 그물로 뛰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무지갯빛 비늘이 영롱하게 반짝이는 아름다운 숭어였어요. 사냥꾼은 난생 처음 보는 그 물고기를 조심스럽게 물통으로 옮겨 담고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물고기였어요. 사냥꾼은 기쁨에 넘치는 소리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잡아온 이 숭어를 좀 보시오. 숭어를 많이 잡으셨나요? 아내가 활짝 웃으며 달려나오자 사냥꾼은 재빨리 말했어요. 그건 아니오. 다만 한 마리를 잡았을 뿐이오. 하지만 이 숭어는 보통 숭어가 아닌 것 같소. 좀 보구려. 사냥꾼의 아내는 입을 벌린 채 잠시 말을 잊었어요. 이 영롱한 비늘을 봐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숭어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건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천사 같군요. 사냥꾼 내외는 숭어의 아름다움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답니다. 문득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이 숭어가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지도 몰라요. 우리 이것을 임금님께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좋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끓여 먹는 건 야만스러운 짓이오. 이 숭어는 왕궁의 대리석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제격이오. 사냥꾼은 숭어를 가지고 왕궁으로 달려갔어요. 임금님은 숭어를 보고 무척 기뻤답니다. 걸핏하면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는 버릇이 있는 임금님은 이렇게 말했지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물고기를 가져오다니 고마운 일이로다. 그 충성심을 가상히 여겨서 금화 100개를 내리리라. 임금님의 명령에 사람들은 입을 딱 벌렸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해도 물고기 한 마리 값으로 금화 100개를 주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한 신하가 임금님에게 귀옛말을 했어요. 전하, 상금이 너무 많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에 금화 100개를 상으로 내린 것을 백성들이 알면 모두들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금화 10개만 주어도 고마워할 것입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듣고 보니 그렇구나. 하지만 이미 한 번 입 밖에 낸 말을 거두어 드린다면 채통 없는 임금이 되고 말 것이다. 전하,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이 있사옵니다. 그대로만 하신다면 전하께서는 약속을 어기지 않고도 그 많은 상금을 주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인가? 저 사람에게 이 물고기가 암컷인가 수컷인가를 물어보십시오. 만약 암컷이라고 대답하면 수컷을 찾아오라고 하시고 수컷이라고 하면 암컷을 찾아와서 금화 100개를 받아가라고 하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저 물고기의 짝을 찾지 못하여 왕궁에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다시 불러서 금화 10개만 주십시오. 그래도 저 사람은 전하를 자비로운 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신하의 생각이 그럴싸하다고 여긴 왕은 그 사냥꾼을 불러서 물어보았어요. 여봐라, 그대가 가지고 온 물고기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고 싶구나. 사냥꾼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잘못 대답했다가는 좋지 못한 일을 당할 것 같았거든요. 잠시 주저하던 사냥꾼의 머리에 문득 어제 두 선비에게서 배운 말이 생각났답니다. 사냥꾼은 의기양양해서 말했어요. 전하, 이 물고기는 암컷도 수컷도 아닌 중성입니다. 왕궁의 연못가에는 갑자기 웃음꽃이 피었답니다. 임금님은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신하들까지 사냥꾼의 이 재치 있는 대답에 한바탕 웃었던 것이지요. 임금님은 한갓 사냥꾼에 불과한 이 사람이 그 어려운 낱말을 알고 있다는 것을 기특하게 여겨서 더 많은 상금을 내리라고 명령했어요. 이번에는 신하들도 아무런 불평 없이 그 명령에 따랐답니다. 사냥꾼은 그가 배운 낱말 하나로 큰 부자가 된 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이들에게도 배움에 게으르지 말라는 교훈을 일러주리라 결심했답니다. 호랑이의 줄무늬. 옛날 이 세상이 막 생겼을 무렵에는 짐승들도 사람처럼 말을 했대요. 호랑이도 말을 하고 물소도 말을 하고 쥐도 찍찍거리며 말을 했지요. 그때만 해도 호랑이는 지금과 모습이 달랐답니다. 가죽은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빛이었고 줄무늬도 없었지요. 하루는 어떤 농부가 시냇가로 물소를 끌고 가서는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나무 그늘 아래 누워 낮잠을 잤답니다. 그때 호랑이가 어슬렁거리며 물소 앞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무서워하지 마. 너를 잡아먹으러 온 게 아니라 물어볼 게 있어 온 거야. 물소가 부들부들 떨며 물었어요. 그게 뭔데요? 정말 궁금한데 어떻게 너처럼 힘센 동물이 저렇게 작고 깡마른 사람에게 꼼짝을 못하니? 어떻게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루 종일 밭을 갈지? 그러자 물소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나도 잘 몰라요. 내가 아는 거라곤 사람에게는 지혜라는 게 있어서 나처럼 힘센 동물도 마음대로 부린다는 거예요. 지혜? 그건 어떻게 생긴 건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호랑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농부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톡톡 쳤답니다. 잠이 깬 농부가 깜짝 놀라 달아나려 하자 호랑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달아나지 마. 그냥 궁금한 게 있어 물어보러 온 거야. 그게 뭔데? 듣자니 사람에게는 지혜라는 게 있다는데 어떻게 그걸 얻었는지 알려줄래? 그걸 얻으면 힘들여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면서? 농부는 곰곰이 생각하는 척하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좋아, 너에게 지혜를 나눠주지. 하지만 집에 놓고 와서 지금은 줄 수 없으니 여기서 잠깐 기다리렴. 그래, 그렇게 할게. 농부는 집을 향해 몇 걸음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와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없는 사이에 네가 우리 물소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그러자 호랑이가 펄쩍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내가 왜 물소를 잡아먹어?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마음 놓고 다녀와. 농부는 세차게 머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아니야, 믿을 수가 없어. 좋은 수가 있는데 말이야. 내가 집에 갔다 오는 동안 너를 나무에 묶어두면 어떨까?
그럼 안심하고 갔다 올 수 있을 텐데. 호랑이는 잠시 생각해 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아. 그래야 마음이 놓인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 대신 빨리 갔다 와야 한다. 농부는 주위에 있던 밧줄로 호랑이를 나무에다가 칭칭 묶었어요. 그러고는 집으로 달려가 마른 풀과 나뭇가지를 가져왔답니다. 어이, 호랑이, 오래 기다렸지? 자, 지혜를 가져왔는데 이걸 가지려면 먼저 이런 걸 해야 해. 어떤 건데? 준비는 내가 다 했으니까 넌 잠자코 기다리기만 하라고. 그래, 그래. 알았어. 농부는 호랑이가 묶여있는 나무 주위를 빙 돌며 마른 풀과 나뭇가지를 쌓았어요. 호랑이는 그저 좋아라 하며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드디어 농부가 마른 풀에 불을 붙였어요. 그제야 호랑이는 속은 것을 깨닫고 온몸을 비틀었답니다. 곧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더니 호랑이를 묶은 밧줄로 옮겨 붙었어요. 호랑이는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소리를 지르며 세차게 몸을 비틀다가 가까스로 줄을 끊고 달아났지요. 그때부터 호랑이의 황금빛 털가죽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밧줄이 타면서 생긴 시커먼 자국만 또렷이 남았답니다. 호랑이 가죽에 줄무늬가 생긴 것은 바로 이때부터래요. 주먹밥이 떼구르르.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도시락을 먹었대요.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둘러보니 토끼 한 마리가 풀숲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쳐다보더래요. 할아버지는 허허, 너도 배가 고픈 게로구나 하고 주먹밥을 하나 던져주었지요. 그랬더니 주먹밥이 떼구르르 떼굴떼굴 굴러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토끼도 주먹밥을 쫓아 깡충깡충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지요. 그러자 구멍 속에서 주먹밥이 떼구르르 떼굴떼굴 떼떼굴 하는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는 신기하여 다시 한번 주먹밥을 던졌어요. 그러자 구멍 속에서 똑같은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주먹밥이 떼구르르 떼굴떼굴 떼떼굴. 오호라, 그거 참 재미있는 걸. 하나 더 던져볼까?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주먹밥이 떼구르르 떼굴떼굴 떼떼굴 노래를 부르며 자꾸자꾸 주먹밥을 던졌답니다. 할아버지는 흥에 겨워 덩실덩실 춤까지 추다가 나중에는 아예 도시락까지 던져버렸대요. 도시락이 떼구르르 떼굴떼굴 굴러 구멍 속으로 들어가자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시락이 떼구르르 떼굴떼굴 떼떼굴. 할아버지는 더욱더 신이 나서 도시락이 떼구르르 떼굴떼굴 떼떼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다가 그만 구멍 속으로 쏙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구멍 속에서 할아버지가 떼구르르 떼굴떼굴 떼떼굴 하는 노랫소리가 들려왔지요. 할아버지가 정신을 차려보니 커다란 방에 토끼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쿵덕쿵 쿵덕쿵 떡방아를 찍고 있더래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토끼들이 인사를 하자 가장 큰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나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주먹밥을 많이 주셔서 배고픈 줄 모르고 방아를 찧었답니다. 그 보답으로 저희가 떡을 빚어 드릴 테니 가지고 가세요. 자, 할아버지께 드릴 떡을 찧어라. 토끼들이 신나게 떡방아를 찧었어요. 주먹밥이 떼구르르 쿵덕 쿵덕쿵. 도시락이 떼구르르 쿵덕 쿵덕쿵.
할아버지가 떼구르르 쿵덕 쿵덕쿵. 토끼들은 맨 처음 빚은 떡을 할아버지께 드렸어요. 하나를 집어 먹어보니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지요. 할아버지는 토끼들이 빚어준 떡을 한아름 안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도적굴. 병자호란이란 인조 14년 서기로 1637년 섣달 청나라 군사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온 사건을 말한답니다. 섣달 초 아흐렛날 청나라 군사 13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왔고 섣달 열 나흔 날엔 서울로 들이닥쳤고 열 엿새 날엔 남한산성을 포위했고 22텟날엔 강화가 함락되었고 금음날엔 남한산성이 함락되었는데 그날 인조 임금님이 그들의 앞에 나아가 항복을 하고만 통분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지요. 이 난리통에 나라를 잃은 성이 임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사방을 유랑해 돌아다니다가 다음날 섣달 금음날 일가 집에 맡겨놓은 두 어린 자식들을 설이나 같이 쐴 양으로 서울을 향해 올라오던 중 날이 저물어 길을 잃고 말았지요. 경기도 양조 땅이긴 했지만 헤맨다고 헤맨 것이 산길이었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인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답니다. 가시넝쿨이 아랫도리를 훌치고 솔가지가 얼굴을 찌르고 하는데 마침 눈앞에 다가와 있는 큰 바위 새로 빛이 비치고 있어 안이 들여다 보였어요. 이 바위 안에 동굴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바위와 바위 새에 사람 하나가 옆으로 비집고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밤을 새우리라 생각하고 들어갔지요. 그런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이 넓어지더니 이내 집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아니, 이런 동굴 속에 마을이 있다니? 한 큰 집에서는 대낮같이 불빛이 비쳐나오고 안에서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소란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자, 밤이 깊다고 걱정될 일이 있나? 닭이 운다고 걱정될 일이 있나? 오늘이 섣달 금음날 밤인데 실컷 술이나 마시면 놀아보잔 말이야. 술만 벌컥벌컥 마시면 무슨 재미인가요? 노래라도 불러가며 술을 마셔야 흥이 나지요. 그래 네 말이 옳구나. 노래라면 뭐니 해도 여자들 노래가 제일이니 너부터 한 곡 불러보아라. 어머나, 우리가 어디 기생이나 술집 작부인가요? 이런 신세가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노래라도 부를 걸. 그랬다면 돈을 벌어 편안하게 살았지요. 이것들아, 이 마을 이름은 무수동이야. 한자로 쓰면 무수동이라 해서 근심이 없는 마을이란 뜻이야. 그러니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마을인데 기생 노릇 안 하면 밥 굶고 살 줄 알았더냐. 자, 긴 사설은 그쯤 끝을 내고 어서 노래 한 곡씩을 불러봐라. 도대체 여기가 무얼 하는 곳이며 이 방 안에 들어앉아 있는 남자 여자들은 무얼 하는 인간들일까요? 뒤편으로 들어가 봤더니 나뭇가지에 등불이 걸려 있고 아래에 우물이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여자 하나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는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옳다. 저 여자가 뭘 하려고 이 밤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일까? 임가는 동정을 살펴보리라 생각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여자는 물동이에 물을 길어 채우고 또 함께 들고 온 놋주발에다 물을 떠 우물 옆의 바위 위에 올려놓더니만 하늘을 쳐다보며 두 손을 비볐지요. 밝게 살피시는 하느님이시여, 부디 저 도둑놈들을 모두 망하게 하고 우리 임선달댁 아신님을 구원해 줍소서. 임선달댁이라면 나를 두고서 하는 말이 아닌가?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도적대에게 잡혀간 내 아내도 저 안에 들어있단 말인가? 임가가 나무에서 내려오자 여자는 기겁을 해 놀라면서 도망을 치려고 했어요. 아가씨, 나는 도둑이 아니니까 겁을 내지 마시오. 도대체 여기는 뭘 하는 것이오? 동네 이름은 무수동이라고 하는데 도적놈들이 이 동네를 점령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저 안에 있는 여자들도 다 도적들한테 붙들려 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무엇보다도 우선 아가씨는 누구요? 전 본시 풍덕에 있는 최진사의 종이었지요. 지난해 난리통에 도적놈들한테 붙들려와서 이 고생을 당하고 있는 거지요. 조금 전에 들으니까 임선달댁 아씨님 어쩌고 하던데 그럼 그 아씨님이란 사람이 최진사댁 따님이란 말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 아씨님도 여기에 붙들려와 있는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난리통에 죽은 제 남편의 친구 되는 사람이 저 무리 안에 끼어 있기 때문에 제 청을 들어서 감히 그 아씨님의 몸엔 손을 못 대고 있는 터이지요. 임선달은 여자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내가 바로 그 풍덕 최진사댁 사위인 임선달이야. 그래, 내 아내의 행방을 몰라서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고 있었더니 여기 와 있었군 그래. 그럼 저 안에 있는 내 집사람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가 있을까? 최진사댁 사위와 최진사댁 종이 이런 곳에서 상봉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소설 같은 이야기였지요. 임선달의 말을 듣고서야 최진사댁 사위인 것을 알아보고서 여자는 너무 반가워 처음엔 말을 못하고 흑흑거리고만 있었답니다. 자, 이러고 저러고 간에 한시각이 급한 사정이구나. 내 집사람도 떠들고 있는 저 여자들 속에 있는가? 아닙니다. 독방에 갇혀 있는데 그 열쇠를 도적놈이 가지고 있으니 그게 문제입니다. 소리가 들릴 테니 문을 두들겨 부술 형편도 못 되고요. 우선 한번 부르기라도 해보면 어떨까? 골이 깊어서 작은 소리로 부르면 안 들리고 큰 소리로 부르면 도적놈들이 먼저 들을 테니 그것도 안 되지요. 그럼 또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이냐? 칼 쓰는 법이라면 세상이 다 알아주는 걸 너도 들어서 알고 있을 게 아니냐? 그렇지만 칼이고 송곳이고 빈손인데 여기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지요. 서방님께선 저 큰 방 마루 밑에 숨어 계시도록 하십시오. 저놈들은 저렇게 술에 빠져 있으니 밖으로 나오는 일도 없을 게고 또 내일이 설이니까 아침부터 술 타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자들이 술에 정신을 잃고 있을 때쯤 제가 들어가 춤을 출 거예요. 허허, 네가 춤까지 출 줄 알았더냐? 춤을 잘 추어서가 아니죠. 그자들이 멍하니 입을 벌리고 앉아 정신을 놓고 있는 때를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럴 때 서방님께선 문을 살그머니 열고 들어와 개수놈의 옆에 놓여있는 칼을 짚기 무섭게 단칼에 처치하십시오. 그래, 좋은 깨로구나. 죽기 아니면 살기 판인데 무슨 짓인들 못 해낼 게 있겠느냐. 어서 날이 새기만을 기다려보자꾸나. 과연 다음 날이 되니까 도적놈들은 아침부터 또 술을 시작했답니다. 소머리, 돼지머리, 실과 떡, 산의 진미들이 식탁 위에 산같이 쌓여 있었어요. 자, 부어라, 마셔라. 우리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빼앗아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가축을 기를 필요가 있겠느냐. 더구나 오늘은 설날이 아니냐. 배가 터질 만큼 먹어보자꾸나. 그 소리가 끝나자 웃음소리와 함께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놀던 것이 점심때 가까이가 되었을까? 떠들어대는 소리의 한편에서는 쿠르륵 쿠르륵 하는 코 고는 소리도 들려왔지요. 술들이 어지간히 된 모양이었어요. 그러나 칼을 옆에 세워놓고 있는 괴수 도적놈들은 먹는 기운도 남보다 대단했던지 쨍쨍하게 소리를 내질렀어요.
거까지 술에 벌써 나동그라지다니 재미없다 재미없어. 아 잠을 자려거든 저희들 저소로 나가서 잘 일이지 재미없게 이 술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을 게 뭐란 말이냐. 다들 일어나지 못할까? 아이고 예, 아 예. 그러고 있을 때에 바깥쪽으로부터 문을 보시지 열고 최진사댁 종이 들어갔답니다. 3월이어요. 어허허, 우리 부엌댁이 3월 아가씨가 등장을 해주었구나. 그래, 너도 술 생각이 나서 들어왔느냐? 언제는 제가 술 마실 줄을 알고 있던가요? 모두 맨송맨송하게 앉아 계시니까 춤을 춰드리려고 들어온 거지요. 괴수 도적놈은 방이 떠나가라 크게 웃어젖혔어요. 으하하하하, 우리 부엌대기 아가씨님이 춤까지 추어주겠다고 오셨다. 자, 너희들 모두 일어나거라. 우리 사월님이 우리 앞에서 춤을 추어주겠단다. 옛날의 종들은 이름이라는 것이 없고 팔려 들어온 그달 이름을 따서 정월이니 이월이니 하고 불렀던 것이었어요. 3월이는 위에서 말한 대로 죽은 남편과 친구인 도적놈 하나가 이 가운데에 있어서 특별히 부엌 일을 맡아서 하도록 우대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괴수 도적놈의 불효령을 맞고서 코를 골고 있던 도적놈들은 모두 겁을 내어 눈을 싹싹 비비면서 일어나 앉았어요. 첩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놈들아, 이 사머리가 지금 춤을 추어주겠다는데 천지를 모르고서 잠들만 자고 자빠져 있단 말이냐. 자, 사머라, 그래, 춤 한번 추어보아라. 사머리가 두 활개를 버리고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한꺼번에 박수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터져 올랐어요. 잘 춘다, 잘 추어. 아니, 사머리가 언제 저렇게 춤을 배워놓고 있었지? 아, 잘 춘다, 잘 춰. 빌어먹을 것 우리도 한번 같이 추어볼까? 아니다, 이 머저리 같은 놈아. 너는 입을 닫고서 사머리의 춤이나 보고 있어. 이렇게 시끌시끌 질서가 문란해 있는 틈을 타서 그때까지 마루 밑에 숨어 귀에만 엿보고 있던 임선달은 살금살금 밖으로 나와 다시 숨을 크게 내쉬어 기운을 넣은 다음에 문을 열고 살며시 방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도적놈들이 사머리의 춤에 눈을 빼앗겨 정신을 잃고 있는 틈을 타서 벽에 세워져 있는 칼을 집어들고 먼저 괴수 도적놈의 목을 쳤지요. 이어서 술의 곤드레가 되어 구경하듯 임선달을 쳐다보고 있는 다른 도적놈들 또한 모두 목을 베어 죽여버렸답니다. 마침내 임선달은 독방에 갇혀있는 아내를 구출해 그 도적들의 굴을 무사히 빠져나왔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속담 많이들 들어보셨지요? 저는 오늘 이야기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이란의 옛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었답니다. 비둘기 2마리와 바꾼 단어 하나로 훗날 사냥꾼은 큰 재물을 얻게 되었지요. 작은 지식이라도 하나를 더 알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자산이 되어 훗날 어떤 식으로든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더 이상 학생이 아닌 신분이 되더라도 배움은 계속된답니다. 살면서 배우는 많은 것들이 앞으로의 삶의 자양분이 되리라 생각하며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밤동아TV를 찾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편히 쉬시고 좋은 잠 드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